헬로윈데이를 맞아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는 가운데 밤사이 서울 유흥시설 점검 결과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7명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여전합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북부의 주요 경합주를 중심으로 유세전을 펼치며 격돌했습니다. 6개의 경합주 외에도 미 대선 승부의 결정적인 제2전선의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미국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시기나 방법이 다를 수 있지만 협상은 재개될 거란 예측이 나옵니다. 다만 북미 협상이 순탄치는 않을 거란 전망인데 자세히 짚어봅니다. 윤석열 총장 관련 사건에 대해 수사와 감찰을 지시한 추미애 장관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은 불편한 진실은 이어져야 한다며 검사들의 반발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월에 있었던 이태원발 집단 감염, 오늘을 기점으로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방역 당국이 우려해왔던 헬로윈데이가 바로 오늘입니다.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이 몰려있는 유흥가는 이 우려를 굳이 뚫고 몰려든 인파로 붐볐고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업소들도 여전히 많았습니다. 먼저 송금한 기자가 유흥가 심야 특별 점검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홍대 앞거리. 헬로윈 분장을 한 젊은이들로 북적입니다. 일부 대형 클럽은 문을 닫았습니다. 여기요. 아니 영업을 안 하고 있다고요? 대신 춤을 추고 자리를 오가며 클럽처럼 운영하는 음식점들은 늘어났습니다. 단속이 강화된 클럽 등을 피해 헌팅포차 등의 유사 유흥시설, 음식점 등에도 할로윈 복장을 한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단속반이 들어서자 급하게 마스크를 올렸습니다. 손님들이 안에서 춤을 추고 있어가지고 네, 오늘 저희가 동영상을 찍었거든요. 요란한 음악 소리가 나오는 음식점엔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중간을 못 앉게 하세요. 여기 클럽들 다 문 닫고 자율 휴업하고 있는데 음식점들은 이러고 있으면 되겠냐고요. 입구에 긴 줄이 늘어선 또 다른 주점.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주방 직원이 단속반에 적발됩니다. 턱스크는 안 쓰신 거랑 같으신 거 아시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위반이 됐고요. 이번엔 방문자 확인을 제대로 안 한 식당. 10월 10일? 안 찐 거네. QR코드 확인도 미흡합니다. 이거는 지금 찍어야 돼요. 밤사이 서울 유흥시설 밀집 장소 234곳을 점검한 결과 음식점과 단란주점 14곳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됐습니다. 서울시와 경찰은 춤추는 유흥시설 등에 대해 다음 달 3일까지 특별 점검을 이어갑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 시각 서울 이태원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수민 기자, 오늘 새벽 심야 특별 점검 현장 조금 전에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헬로윈 당일이라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제가 한 2시간 전부터 이곳에 나와 있었는데요. 날이 어두워질수록 사람들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제가 이곳 주변 상인분들한테 물어보니까요. 매년 약 10만 명이 몰렸던 평소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어제보다는 확실히 더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헬로윈데이 당일이라서요. 분장을 하고 다니는 시민들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잘 쓰고 있었지만 마스크를 턱까지 내리거나 또는 마스크를 아예 쓰지 않은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서울 시내 유흥업소 80여 곳은 어제부터 내일까지 또 자발적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네, 이 기자, 오늘 밤에도 현장 점검이 있죠. 이 강화된 방역 대책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네, 지금 제 뒤로는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가 설치한 특별 방역 게이트가 있는데요. 이 보행자 거리 양쪽 끝에 각 한 대씩 설치되어 있는데 이 거리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이곳 게이트를 꼭 통과하셔야 됩니다. 네, 이곳 게이트에서는 QR코드 체크인을 하시고 체온 측정을 한 뒤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자동으로 소독액이 나와서 전신 소독이 가능합니다. 전신 소독을 끝마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스티커가 붙어있는 마스크를 하나 받게 되는데요. 음식점에 들어가시려면 이 마스크를 꼭 제공하셔야 합니다.
네, 또 서울시 전담 공무원이 오늘도 이곳에서 내일 새벽 3시까지 머무르면서 현장 점검을 계속하는데요. 방역 수칙을 어기다 적발되면 2주 이상의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주한미군에서도 오늘부터 내일 오전 9시까지 주한 미 8군 전 장병과 소속 민간인의 이태원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이태원에서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네, 코로나19 확진 현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는 오늘은 127명입니다. 나흘째 1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요양시설과 병원, 또 각종 모임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서울에서는 지난 한 달을 통틀어 가장 많은 52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경기도에서도 27명이 나오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확산세는 여전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서울의 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새 집단 감염 사례가 또 확인됐습니다. 이 소식은 민정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노인 요양시설을 대상으로 방역당국이 선제 전수 진단검사를 했더니 지금까지 모두 10명이 코로나19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저희 보건소하고 서울시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나 봐요.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집단 감염으로 볼 것인지. 서울 송파구의 한 병원에서도 지난 28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종사자와 가족, 지인 등 8명이 더 확진돼 환자와 방문자 등 250여 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럭키사우나에서는 5명이, 경기도 성남시 분당중학교 관련해선 조사 중 12명이 더 늘어났고 경기도 광주시 SRC 재활병원에선 격리 중이던 3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가 150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인 모임, 종교시설, 학교 등 일상 영역 곳곳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은 신규 집단 감염 건수가 줄고 있고 위중증 환자 발생도 정체돼 있는 점, 역학조사관이 충원돼 역량이 커진 점은 긍정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연말에 각종 행사와 모임을 계획하는 청장년층이 더 주의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11월, 12월 점점 코로나19의 유행에 최적의 환경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려하는 위험 요인이라 하면은 결국은 긴장감의 해이가 되겠습니다. 한편 국내에서 코로나19 연관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 증후군 3번째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이번에 확인된 환자는 14살 여아로 현재는 안정적으로 회복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다음은 나흘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북부의 주요 경합주에서 치열한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두 후보 모두 3개 주를 도는 강행군 유세로 격돌했는데요.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선 두 후보, 워싱턴에서 금철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과 위스콘신, 미네소타 등 북부 3개 주를 돌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서면서 대선 막판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 사망률은 떨어지고 회복률은 높아지고 있는데 언론이 과하게 보도하는 게 문제라고 했습니다. You turn to the news, CO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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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 And, cases are up. Why are cases up? Because we test more than anybody in history. 바이든 후보 역시 북부 지역인 아이오와와 위스콘신, 미네소타 등 3개 주를 돌았습니다. 온라인 유세를 병행해왔던 바이든 후보로선 하루 3곳을 도는 강행군은 이례적인 일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자신이 당선되면 강도 높은 방역으로 코로나19를 잡겠다고 했습니다. This isn't a political statement. It's patriotic duty for God's sake. But still Donald Trump refuses to listen to science. 지난 대선 당시 북부 경합주 3곳에선 모두 1%포인트도 안 되는 간발의 차로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이겼습니다. 여론조사에선 앞서곤 있지만 민주당 바이든 후보 측이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이유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이처럼 두 후보가 집중 공략하고 있는 6개의 경합주들. 이들 경합주가 제1전선이라면 승부의 흐름을 좌우할 제2전선도 주목됩니다. 이 승부가 박빙으로 가느냐, 일방적으로 가느냐는 이 제2전선 결과에 달렸는데요. 현재 이곳 판세, 워싱턴 김은규 특파원이 정리했습니다. 미 대통령 선거의 제2전선은 남부 텍사스와 조지아주, 북부 아이오와 오하이오, 미네소타주 등 5개 주입니다. 배정 대의원이 6개 경합주가 101명인데
제2전선 5개 주는 88명입니다. 핵심은 텍사스주입니다. 지난 대선 트럼프 대통령이 9%포인트 차로 이겼습니다. 민주당이 넘볼 수 없던 공화당 텃밭입니다. 트럼프 텃밭 텍사스의 최근 여론조사 흐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배정 대의원 수는 캘리포니아에 이어 두 번째 많은 38명입니다. 바이든이 텍사스 가져오면 논란 없이 승부 끝난다는 예상까지 나옵니다. 바이든 텍사스의 TV 광고비 트럼프보다 무려 176배 쏟아붓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공화당 아성 조지아주 2년 전 주지사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겼지만 차이는 1%포인트였습니다. 최근 대선 여론조사 추세는 불과 0.4%포인트 차로 바이든이 앞섭니다. 민주당이 장기 집권해온 미네소타주입니다. 여름부터 이어진 격렬한 시위로 대선에 법질서 이슈를 등장시킨 바로 그 주입니다. 바이든이 앞서지만 오차범위 냅니다. 어제 두 후보 모두 여길 찾았습니다. I think it's going to flip for the first time since 1972. These protests are a cry for justice. The names of George Floyd, Breonna Taylor, Jacob Blake will not soon be forgotten. 아이오와 오하이오 북부 2개 주도 제2전선입니다. 초접전입니다. 5개 주에 쏟아부은 TV 광고비는 트럼프 400억 원, 바이든 326억 원으로 트럼프 측이 앞섭니다. 미네소타 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모두 이겼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지난 대선에서 이겼던 4개 주에서 한 곳이라도 지면 치명적입니다. 6개 경합주 선거와 함께 제2전선 5개 주 결과를 미국이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은규입니다. 네, 한반도 정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미국 대선 결과, 북한 역시 누구보다 주시하고 있을 텐데요.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는 북한 문제에서도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특별한 관계이고 그래서 전쟁이 없는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래서 뭘 했느냐, 북한을 정당화시켰을 뿐이고 김정은은 폭력배라고 말한 바이든 후보. 지난 22일 마지막 TV 토론에서도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시기나 방법은 다를 수 있어도 누가 당선되든 북미 간 협상은 재개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미국 대선 이후의 북미 관계 전망을 이효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3번이나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우정을 과시했던 트럼프 대통령. My friend. 내 친구. 반갑습니다. Big progress. Tremendous work. 과감한 톱다운 방식으로 북핵 문제 해결에 기대를 높였지만 하노이 노딜로 그 한계가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의 개인 외교가 북한의 정통성만 줬다고 비난해왔습니다. 당선될 경우 실무 협상을 중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바이든이 당선돼도 오바마 시절의 전략적 인내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도화돼 미국의 직접적 위협이 됐기 때문입니다. 북핵 문제를 전략적 인내라는 명분으로 내버려 두기는 이제 어렵다는 겁니다. 바이든 역시 적극적 관여 의지를 내비친 바 있습니다. On the condition that he would agree that he would be drawing down his nuclear capacity to get the Korean Peninsula should be nuclear-free zone. 미중 경쟁도 고려 사항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무관심할수록 북한은 중국과 더 가까워질 텐데 미국이 이를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북중러의 어떤 연대 또 이쪽의 전략적 제휴들이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은 자신들의 동북아에서의 어떤 패권 유지와 관련해서도 오히려 그것은 이롭진 않다라는 것이죠. 다만 누가 되든 북미 협상이 순탄치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특히 바이든이 집권할 경우 당장 코로나 문제 해결 등으로 북한 문제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습니다. 북한이 이러한 국내적인 상황 그리고 북한 문제의 후순위 이러한 시간적인 어떤 기다림을 얼마나 인내해 줄 것인가 이게 중요한 변수죠. 그 사이 북한이 관심 끌기를 위해 도발을 감행한다면 상황은 다시 악화될 수도 있습니다. 북미 양측의 이해도를 높이고 상황을 오판하지 않도록 하는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거란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효용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 국정감사 이후 일선 검사들까지 가세하면서 전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 검사가 검찰 내부 통신망에서 추 장관을 공개 비판한 데 대해 추 장관은 SNS를 통해 개혁만이 답이라 맞받았고, 오늘은 해당 검사를 비판하는 현직 기자의 글을 공유하며 불편한 진실은 이어져야 한다고 게시했습니다.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셈인데 이 추 장관을 비판하는 글에는 200여 명의 검사들이 지지 댓글을 달았습니다. 김채린 기자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외면하지 않고 직시할 때까지 불편한 진실은 이어져야 한다. 이 정도인지 몰랐다라고 적었습니다. 공유된 글에는 한 검사가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경찰을 사적인 보복에 동원했다는 현직 기자의 비판이 담겼습니다. 해당 검사는 지난 28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서 추 장관을 공개 비판한 이환우 제주지검 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추 장관이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추 장관은 다음날 SNS에 이 검사의 과거 수사를 비판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고 썼습니다. 이에 검찰 내부 통신망에는 저 역시 커밍아웃 하겠다는 또 다른 검사의 글이 올라왔고, 여기에 어제까지 200명이 넘는 검사들이 지지 댓글을 달며 장관 비판에 동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 장관이 오늘 이틀 만에 이 검사를 비판하는 글을 또 올린 건 검사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강조해온 검찰개혁을 밀고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장관과 검찰총장, 뒤이어 장관과 검사들 간의 대립이 연일 격화되면서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오늘 청주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정 의원은 검찰 조사에 앞서 깨끗한 정치인으로 살려는 소망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회계부정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유권자 정보를 불법으로 선거에 활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의원 측 회계 책임자 등 7명을 이미 기소한 상태입니다. 지난 8월 전공의들과 의대생들이 의대 정원 확대, 또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발하며 집단 행동을 했죠. 정부의 정책이 의료 사회주의란 공격까지 등장했는데,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공공의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는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오늘 9시 뉴스에서는 이 공공의료와 관련한 여러 쟁점들 깊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공공의료의 모범 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나라, 독일의 사정을 취재했습니다. 베를린 유광석 특파원입니다. 의사 4,400명, 병상 3,000개로 유럽 최대 규모 대학병원인 샤르테. 운영비 대부분이 베를린 주정부에서 나옵니다. 독일 병원 중 주정부가 지원하는 공립병원, 종교, 복지재단 등이 운영하는 공익병원을 합치면 전체의 63.2%를 차지합니다. 병상수로 계산하면 81.8%로 더욱 늘어납니다. 그만큼 병원의 공공성 수준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독일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4.3명, OECD 평균 3.5명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의사 부족 사태를 우려합니다. 현재 60세 이상 의사 비율이 20% 이상이어서 5명 중 1명은 몇 년 내로 은퇴하기 때문입니다. 2009년 51.9세였던 의사 평균 나이는 지난해 54.3세로 증가했습니다. 여기에다 매년 3,000명가량의 의사들이 근무 조건에 만족하지 못해 다른 나라로 떠나고 있어 현재 외국인 의사 5만여 명이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독일 집권 여당은 현재 10,000명인 의대생 정원을 50%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사들은 이를 반깁니다. 1990, noch vor der deutschen Wiedervereinigung, hatten wir etwa 10.000 Medizinstudienplätze pro Jahr. Wir haben jetzt das gleiche Niveau. 도시와 지방 격차도 심각합니다. 베를린과 함부르크, 뮌헨 등 대도시일수록 의사 수가 많고 농촌 지역으로 갈수록 의사 수가 현저히 적습니다. 이를 해소하고자 의대 졸업생의 10%를 지방에서 10년 동안 일하도록 하는 지방의사 할당제가 현재 7개 주에서 시행 중입니다. Muss die Infrastruktur stimmen. Dann müssen Sie auch gute Arbeitsbedingungen vorfinden. Sie müssen Schulen vorfinden. Es muss Kindergärten geben.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응급 진료 체계의 중요성도 더욱 커졌습니다.
코로나 초기 독일의 집중치료 병상은 인구 10만 명당 34개로 스페인, 이탈리아보다 서너 배 많았습니다. 여기에다 긴급히 추가 확보한 병상 덕분에 3월부터 유럽에 무서운 속도로 바이러스가 확산할 당시 비교적 사망자 수를 적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Man hat dann eine bestimmte Summe bereitgestellt pro zusätzlich geschaffenem Intensivbett. 의료의 공공화에는 막대한 예산이 뒤따릅니다. 독일의 보건비 지출은 GDP의 11.2%, 유럽연합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또 독일은 대학 수업료가 무료이기 때문에 의대 정원 확대에는 그만큼 국민 세금이 들어갑니다. 국민적 이해와 합의가 무엇보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이번에 우리의 현실은 어떤지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공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이보라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공동대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독일의 사정 보셨는데 네. 전반적으로 우리의 공공의료 수준은 독일과 비교해서 좀 어떻다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 수치상으로 비교해봤을 때 독일은 공공병원이 63%, 병상수로는 82%라고 나왔는데요.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으로 공공병원이 5.7%, 병상수로는 10% 수준입니다. 82대 5네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공공병원이 어디 있는지도 잘 찾아보기가 힘들고 존재감을 거의 느끼기 힘든데요. 그나마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이제 코로나 확진 환자들을 좀 공공병원에서 보면서 약간 존재감이 부각되긴 하였지만 그 전까지는 진주의료원처럼 폐원을 당하기도 했고 그리고 병원 경영 과정에서 수익을 내지 못한다고 해당 지자체에서 약간 천대받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공공병원은 적지만 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보험 수가를 정부가 또 정하고 네. 또 개원이나 폐원도 정부의 어떤 간섭을 받고 이런 현실인데 그럼에도 공공의료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좀 맞서고 있습니다. 먼저 질문에서 제가 두 가지를 지적드리고 싶은데 의료 수가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그리고 자영업자 단체, 그리고 농어민 협회, 그다음에 노동자 협회 이렇게 보험의 가입자 측의 대표로 8인과 그다음에 의료계 쪽에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 의료 공급자 쪽에서 8인, 그다음에 정부와 그다음에 학계 등 그런 공익적 측면에서의 8인 이렇게 해서 8대 8이 동수로 모인 그런 회의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는 의사 개인이 어디에다가 개원을 하고 또 폐원을 하는 것은 보건소에 신고만 하면 되지 거의 자유에 가깝습니다. 다만 이제 법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또 반드시 비영리 병원이어야 하고 이제 그런 약간 규제가 있긴 하지만 그런 이제 완전히 정부의 규제를 받고 통제를 받는 완전히 정부의 다 일방적인 통제를 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동안 우리나라는 이제 의료 공급을 이렇게 민간에게 맡긴 채 건강보험 수가로만 이렇게 통제를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나라가 개인 의원이 영리적인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고 비영리 병원조차도 제대로 통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는 이 의학 정보의 어떤 의학 정보가 의사와 환자 사이에 엄청 차이가 나는 그런 정보의 비대칭성과 그다음에 누가 언제 어떻게 환자가 될지 모르는 그런 수요의 불확실성, 그다음에 의사만이 의료 시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급의 독점성 이런 것 때문에 시장에 완전히 맡겨 놓을 수가 없고 반드시 공공의 어떤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좀 전에 보셨지만 독일 정부도 우리처럼 의사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의사들은 네. 이걸 반기고 있습니다. 이게 네. 사실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우리나라 의사들은 거꾸로 집단 행동을 했어요. 네. 의사 수가 충분해서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OECD 평균을 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2.4명인데 OECD 평균은 3.5명이어서 OECD 평균에 비해 68% 수준입니다. 이렇게 이제 의사 수가 현재 부족하고 그리고 의대 졸업자 수도 OECD 평균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갈수록 더 의사 수 부족이 더 심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이런 상황인데도 이제 이렇게 독일과 한국에서
이렇게 의사들의 반응이 차이가 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의료 제도의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처럼 의료 공공성이 높은 그런 나라에서는 의사 수가 늘어나는 것이 나라와 함께할 그런 동료 의사가 늘어난다고 인식이 되는 반면에 시장 논리가 중심인 우리나라에서는 의사 수 증가가 나의 경쟁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인식이 되니까 의사들이 반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의 인식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이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서울 지방 간의 의료 격차도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공공의료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빅5 병원에 전국의 환자들이 몰리고 있는데 그리고 또 도시와 지방의 의료 격차가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공공의료가 부족하고 의료 시스템이 시장 논리에 맡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환자를 돈벌이 수단으로 보고 환자는 명의를 찾아 닥터 쇼핑을 하는 이런 악순환이 지금 이 시장 중심의 의료 제도 내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저희는 주치의제도 그리고 공공병원 중심의 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해서 공공의료를 확대해야지만 이런 의사 환자 간의 신뢰도 회복하고 이런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지금 코로나 위기 시기에 공공병원이 더 확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에서 지방의료원 설립 예산이 0원, 제로로 책정되어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반드시 재논의되고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료 문제는 시장 질서에만 맡길 수 없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968년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기습 사건인 이른바 김신조 사건 이후 출입이 통제됐던 북악산 일부가 내일부터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52년 만에 둘레길로 재탄생한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닫혀있던 북악산 철문을 직접 열고 시민들과 개방 지역을 둘러봤습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산 밑자락에 굳게 닫힌 철문. 문 대통령이 자물쇠를 풀자 북악산으로 향하는 길이 열립니다. 청와대 뒤편 북악산 북측 개방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주민들과 새로 조성된 둘레길을 둘러봤습니다. 1968년 김신조 사건 이후 52년간 출입이 통제됐던 곳입니다. 이번에 이쪽 부분이 이제 개방이 됨으로써 누구나 안산으로부터 인왕산, 북악산, 북한산 형제봉까지 이렇게 쭉 연결될 수 있게 되었죠. 이 길이 열림으로 해서 앞으로 유네스코 등재에도 좀 밝은 빛이 비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벽 바깥쪽을 따라 300m 길이 탐방로가 생겼고 시대마다 돌들의 그 크기라든가 이런 게 다 달라서 어떤 시대의 편력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좀 유적이죠. 군 시설은 녹지로 바뀌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개방하지 않은 건 청와대와 영공 방위 때문이라며 경계는 철저히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또 오면 올수록 역시 이제 화재 위험 같은 건 있는 것이니까 이 산림청 어깨가 자꾸 무거워지거든요. 이번 개방은 문 대통령이 북악산과 인왕산을 개방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오는 2022년 상반기에는 북악산 남측도 개방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오늘 새벽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22명이 타고 있던 낚싯배가 해상 교각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낚싯배에서 내린 탑승객들이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습니다. 들것에 누운 채 의식을 잃은 사람부터 머리에 피를 흘리며 앉아있는 사람까지 모두 낚싯배 사고 피해자들입니다. 10톤급 주꾸미 낚싯배가 원산 안면대교 해상 교각을 정면으로 들이받는 사고가 난 것은 동이 트기 전인 새벽 5시 40분쯤 보령시 오천항에서 낚시 승객 21명을 태우고 출항한 지 50분 만입니다. 3명이 현장에서 숨졌고 1명은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선장을 비롯한 나머지 승객들도 모두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조타실 안에나 선수 부분에도 피를 흘리시면서 안면부 쪽에도 많이 피를 흘리시면서 쓰러져 계신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사고 충격에 뱃머리 철제 구조물도 크게 파손됐고 선체 곳곳도 갈라졌습니다. 교각과 충돌한 선박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사고 이후 인근 조선소로 이동돼 인양 작업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경은 당시 낚싯배가 시속 33km의 빠른 속도로 운항해 피해가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새벽 시간 주변이 어두워 선장이 교각을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코로나19 이후 낚시객들이 몰리면서 최근 들어 선박 관련 사고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매년 4월이면 열렸던 세월호 기억문화제가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6개월 넘게 미뤄지다 10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이 돼서야 열렸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오늘 문화제에서 유가족들과 함께하는 시민들의 바람은 단 하나,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이었는데요. 6년 넘게 이어지는 이들의 간절한 호소, 문예슬 기자가 현장에서 담아왔습니다. 6년 전 세월호에 타고 있다 세상을 떠난 동생에게 띄우는 형의 편지. 벌써 네가 20대 중반이라니. 매년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되던 세월호 문화제가 올해는 실내에서 열렸습니다. 코로나19로 6개월 넘게 미뤄졌는데 감염 확산 우려에 행사 역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됐습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더 뜨겁게 함께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텅 빈 관객석은 마스크를 쓴 유가족들이 채웠습니다. 많이 또 모이고 그러면 또 시민분들이 보시기에라도 오히려 더 민폐일 것 같아서 대신 화면을 통해 100명의 시민이 멀리서 응원을 보냈습니다. 끝까지 밝히고자 힘을 모으는 사람들이 전국에 많이 있다는 것을. 서로를 위로하는 방식은 달라졌지만 바람은 한결같았습니다. 바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 이를 위해 유족들은 12월로 끝나는 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수사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15일이 24시 딱 되면 업무상 과실치사부터 공소시효가 완성이 돼요. 처벌을 할 수가 없어. 또 최장 30년간 봉인된 당시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위해 국회의원 3분의 2가 참여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특별법 개정과 대통령 기록물 공개 결의 국회 청원에는 지금까지 각각 약 10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